보겠습니다. 톨버트가 제시한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교육 정도, 직업 흥미, 직업 전망, 가정, 성별, 인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톨버트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집단 상담할 때 부처가 한번 나왔죠. 부처 집단 상담하면, 집단 상담에 누가 왔을까 궁금해서 탐전행이 되죠.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이렇게 탐전행 그 앞에 했던 겁니다. 이 톨버트도 뭐냐면은 이 집단 상담의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그 문제 아니고, 단지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담에서 전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땡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돼요. 딴 걸 몰라도 이거 뭐 진로 발달에 영향 주는 요인 뭐 이런 거 왜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복잡한 거 이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뭐 전망 나오면 땡입니다. 전망.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망 나오면 땡입니다. 꼭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런 점이 포인트예요. 이런 점이. 예를 들어서 6가지 나오면 6가지 나오면은 6가지 뭐 흥미, 성격, 환경 이래 나오면 6가지 나오면 누구 거라고 했어요? 이거 육각형에서 홀랜더죠. 홀랜더는 6가지 나오면 홀랜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딴 데 6가지 나오면 땡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망도 돼. 왜?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드릴 말씀은 그래요. 우리 직업 상담을 하는 데서 전망 따라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전망은 좀 안 좋더라도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이런 분야를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 전망 좋은 데 가버리면은 그러면 그 전망 안 좋은 데는 그럼 누가 일합니까? 그죠? 소는 그럼 누가 키우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7번 문제입니다. 일반 적성 검사에서 일반 적성 검사를 GATB라고 한다. 요거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줄여서 GATB, 일반 적성 검사예요. 적성 검사를 할 때 측정하는 직업 적성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적성 검사로 해서 모든 걸 다 적성 검사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계에서도 어떻습니까? 모든 병을 다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성 검사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올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스터 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 문제가 거의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이게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알 때 이 기상에 관한 것은 알 수 없다. 적성 가지고 뭡니까? 기상은 하도 천변만하죠, 그죠? 그래서 일기예보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상과는 알 수 없다 해서 요 기상과를 요게 마스터 키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서 기상과 이걸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기상과입니다. 기상과. 그 뭐냐면 기는 기계 적성이고 상은 뭐냐면 상황 판단력이고 과는 과학 적성입니다. 과학 적성. 자, 적성 검사에서 이거는 뭐냐면 측정하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이건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어떤 데는 딴 거 측정되는 거, 자, 측정되는 종류 15가지 이걸 외우는 게 나아요. 요 3가지 외우는 게 낫습니까? 당근 3가지 외우는 게 낫잖아요. 15가지 다 외우지 말고. 그러면 요 3가지예요. 그러면은 기상과 요거는 어떤 데는 기계 적성으로 나오고 15개 중에 맞는 거 3개 집어넣고 한 번은 요거 나오고 한 번은 요게 나오고 한 번은 요게 이제 바꿔가면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볼 때는 기상과를 딱 집어넣으면 기상과 뭐가 나와요? 여기는 과학 적성이 나오죠.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딴 문제에서는 뭡니까? 기계 적성 나옵니다. 땡이고. 다음에는
상황 판단력 나오면 고땡이에요.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앞으로 요거 하나를 가지고 5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38번입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종업원을 개발할 때 훈련을 시키면 개발되고 후견이 누가 멘토가 해주면 되죠. 직무순환을 하면 경력 개발되죠. 한 업무보다. 근데 이거 평가 프로그램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평가는 평가지 이게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게 볼 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자 우리가 한번 익힌 문제는 이거는 다음에 나오더라도 잘 안 틀립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 있죠. 지난번에 뭐 조직 감축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이런 거 보면은 뭡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부당한 업무도 감당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한번 들어놓으면은 그냥 되는 거. 이런 문제예요. 문제에 따라서. 자, 이번에 39번입니다. 신뢰도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아까 신뢰도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죠. 정확성,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도 개수는 개인차가 클수록 커집니다. 아, 개인차가 많이 날수록 그게 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미미한 사람들이 측정하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부가 설명을 하려면은 우리가 신뢰도라도 우리가 100%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검사라도 뭐냐면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이거는 인정해주는 오차입니다. 아시겠죠? 허용해주는 오차. 여러분들 보면 항상 여론조사 보면은 표준 오차 3, 뭐 표준 오차 5 이래 나오죠. 이건 5%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오차 없는 거는 없습니다. 어떤 검사라도. 그래서 오차가 너무 적으면 어떻습니까? 오차 범위 안에 이래 있으면 이거는 하나만 해요. 오차 범위 안에 거는.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정당 지지율이 어느 쪽은 뭐 35%다. 어느 쪽은 40%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만약에 표준 오차가 3%라고 하면은 3%라고 하면은 3% 해가지고 안 되겠네. 3%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3도 돼요. 이건 38이 되니까 아시겠죠? 플러스로. 자, 여기 40은 마이너스 3도 오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37이 돼요. 그럼 뭐 이걸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차, 이렇게 35하고 40도 이게 표준 오차가 3% 같으면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35%고 그 다음에 42%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표준 오차가 3, 항상 표준 오차를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것이 5%든 뭐 3%든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론조사 이런 걸 다 볼 때도. 그러면은 이걸 플러스 하면은 3으로 하면 38이 되죠. 오차 최고. 또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42에서 39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39하고 38은 1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때 이럴 때 우리가 오차 범위 밖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이거 뭐 이게 지금 이거 설명할 대목이 아닌데 말씀드린 거는 왜냐면 개인차가 만약에 이 표준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은 이거는 신뢰도를 구분을 못 합니다. 왜? 오차 범위 안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뭐냐면 신뢰도를 인정해 준다. 그런 말이고 신뢰도 개수나 문항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비하여 커진다. 이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시험을 본다 알랑 한 문제 내 갖고 이걸 가지고 신뢰도를 하는 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 문제 가지고는. 그러나 10문제, 20문제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검사
값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뭐냐면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정비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비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뢰도 계수는 0.00에서 어떤 플러스 타당도가 1.00이거든요. 만약에 봅시다. 50명을 했는데 신뢰도가 0.5가 나왔어요. 0.5가 나왔어요. 그러면 100명을 하면은 1.0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 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만약에 200명을 하면은 2.0이 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2.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뢰도에 2.0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1.0이 최고란 말이에요. 정비례는 아닙니다. 아주 미미하게는 증가는 하되 정비례라고 하는 말 요 자체가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 요게 틀렸습니다. 신뢰도 개수는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보면은 뭐 여론조사할 때 패널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진다. 뭘부터 먼저 묻느냐, 순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추정 방법에 따라 신뢰도 개수는 달라진다. 이런 뜻이고, 신뢰도 개수는 검사의 뭡니까? 일관성을 보여주는 값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신뢰도 할 때 노래하는 게 신뢰도의 거울 뭡니까?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뭐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로 하기 힘들어요. 2번, 3번, 10번, 20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랑 처음에 잘해주는 거 그거 첫 번에 잘한 거 그거 내가 신뢰 줬다가 내가 지금 요 모양 요걸로 산다 이런 말. 왜? 너무 성급이 있거든요. 좀 더 지켜봐서 신뢰도를 해야 되는데 뭐 기왕 뭐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선택을 그래 했으니까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조크를 한 거니까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래서 다 맞는데 2번이 정비례라고 하는 말이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0번 문제입니다. 직업 발달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기의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5가지 가설을 수립한 학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먼저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답을 이거 뭐 매슬로우가 누군지 로우가 누군지 몰라도 일단 답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매슬로우 들어갔죠. 그 다음에 로우와 여기 나온 사람이 로우, 갓프레더슨, 홀랜드, 터크만 나왔는데 여기에 이 로우 돌림자 한결에 누가 있습니까? 요 로우입니다. 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한결 찾으면 됩니다. 사실상 이 로우는 이 말이 맞는데 이 일을 안 하고도 알 수 있는 건 이 말 앞으로 매슬로우 뭐 기초해서 유학의 경험과 직업 선택하는 5가지를 하면 매슬로우와 끝자가 비슷한 로우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답은 됩니다. 답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 로우 이론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게 출제 빈도가 작거든요. 반드시 뭐냐면 유아기의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것을 하면 유아기의 경험을 과 직업과 연결시키면 로우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로우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매슬로우는 여러분들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청담사하거나 시험을 받거나 이러면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요 간단하게 설명을 뭐 진도 좋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매슬로우는 말이죠. 이 매슬로우 하면 여러분들 절에 자주 갑니다. 절에 절에 자주 가요. 왜 절에 자주 가? 매슬로우가 뭐 철학적으로 뭐 사고를 할 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은 뭐냐면은 그 절에 아주 도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자문을 받으러 그렇게 자주 간답니다. 간답니다. 절 이름이 뭐냐면은 절 이름이
절 이름이 생안사입니다. 생안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절 이름이. 또 여러분들 생안사 어디인 것도 찾아보지 마시고 생안사입니다. 생안사에 왜 가느냐? 거기에 도사를 쉽게 바르게 말하면 존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존귀한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자주 간다. 그래서 생안사 존자입니다. 그럼 이 생안사 존자는 뭐냐면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으로 여러분들 많이 봐서 이렇게 해서 5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5가지 단계로. 5가지 욕구 위계라고 해서 맨 밑에 욕구가 충족돼야 다음 단계로 욕구가 그 욕망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어떤 욕망이. 그러면 처음에 생어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 일단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최우선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된 사람이 뭐 예술을 한다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욕구 위에. 그다음에 안은 뭐냐면 먹고 살만 하면은 이제는 옛날에 우리 원신들 보면 먹고 살만 하니까 울타리를 치고 뭐 하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전하게 지키는 이 문제예요. 자, 이제 먹고 살만 하고 안전하다 싶으면은 이제는 눈이 어디로 갑니까? 이 사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회. 뭔가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그 사회적 욕구라고 하고도 하긴 또 소속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 하면 동아리도 이제 가입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계중도 못 가고 동창회도 못 갑니다. 그죠? 근데 먹고 살만 해야 동창회도 오라면 이제 그냥 가볼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회적 욕구 또는 소속의 욕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는 뭐냐면 그다음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할 때 남한테 존경도 좀 받아야지 해서 뭐 동창 회장에도 출마를 한다거나 시의원도 출마하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다는 인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다. 결국 뭔가 내가 자아 실현을 해야겠다 해서 자아 실현 단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위계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불안 위계 목록 할 때 위계 사다리식으로 돼 있다라고 했죠. 단계가 이렇게 5단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인제 하위 욕구고 이게 인제 상위 욕구인데 내가 이 욕구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생존의 욕구가 불안하면 다시 일로 넘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빠꾸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전이 불안하면 위에 있다가도 또 다시 이 욕구로 다시 내려와서 새로 또 스타트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매슬로우의 그 욕구 위계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 단계는 이거는 직업 상담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단계는 매슬로우는 생안사라고 하는 절에 자주 간다. 왜? 아주 귀한 분을 만나러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직업 정보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직업 정보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몰랐던 걸 또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생활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1번에 일단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고 해서 직업 정보로는 그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표준 여기 산업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업 밑에 있는 게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나옵니다. 직업 분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직업 정보는 어디에? 워커넷스 많이 나오거든요. 워커넷스의 구성력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업 분류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사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 직업 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한국 직업 사전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 훈련을 받고 하니까 기술 훈련에 관한 것과 더불어 그냥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국가 자격 시험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 시험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지금 문제가 원래는 뭐 직업 정보 이 처리 과정도 먼저 해야 되겠지만은 상관없어요. 이 문제가 저는 이 표준 산업 분류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통상적으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실기에는 반드시 한두 문제가 나와요. 엄청. 직업 정보로는 이 산업 분류에 대해서 안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밑에 보면은 이 여기에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어이구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저는 문제를 풀면서 하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제가 자주 나오잖아요. 아, 표준산업분류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면 다시 요 페이지 넘어가서 요걸 참고를 해서 들락날락 그리면서 문제 풀면서 익혀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 풀지 않고 그냥 익히려고 하면은 이건 머리 아픕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내용은 이래 많지만은 사실상 제가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거는 점수를 다 챙길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지금 한국표준사 문제를 바로 들어갑니다. 이론 빼고 저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론을 소화하는 이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하나 볼게요.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입니다. 이게 뭔가 분류하는 이런 방법이 이게 전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의 그 개념.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자, 분류를 할 때는 주된 산업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맞는 답으로 그냥 옵션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산업 결정 방법이 좀 틀린 게 찾는 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틀린 거. 항상 이건 맞는 거로 나오니까, 아, 이거는 맞는 거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뭘 강조를 드리냐면은, 앞으로 이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한 개로 한다, 아니면 따로따로 나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끝에 말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은, 나눈다 나오면 전부 다 땡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산업분리 문제 점수 따는 거 아주 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눈다, 이별시킨다, 분리한다. 여하튼 나누는 쪽으로 이별시키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그거는 틀린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번 볼까요?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수로 포함한다. 자, 이별시켰어요? 이별 안 시켰어요? 이별 안 시켰죠? 그러니까 이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별개 부수로 포함한다 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별이죠? 그건 땡입니다. 아시겠죠? 말하자면. 자, 이별이냐, 통합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문제 보면 이 방법 가지고 문제 그냥 아주 쉽게 답을 찾아내는 걸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봐야 이게 뭔 소린고 이래 생각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여러분들 실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창에 스키장이 있다. 스키장이 있으면은 자 이거는 겨울에는 어떻게 스키장 하죠. 그럼 여름에는 합니까 안 합니까?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계절에 따라 딴 걸 해야 돼요. 이런 경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농사를 짓는데 뭐 겨울에는 뭐 온실 따기를 했다. 뭐 여름에는 수박을 했다. 계절에 따라 달리한다. 이런 것을 바로 뭐냐면은 요 내용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격려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별시키는 거는 땡이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조사 시점 나오면 땡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사 시점 나오면 땡이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조사 시점. 조사 시점은 그럼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조사 시점이 아니고 조사 대상 주간입니다. 조사 대상 주간.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조사 시점은 무엇이며 조사 대상 주간은 무엇이냐. 이걸 감을 요거는 여하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지금 여기 있는 달력을 하나 여기 있네요. 예. 조사 대상 주간과 조사 기간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달력이 어디 가더라도 어느 달력이라도 지금 이거는 임의로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반드시 15일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뭐 순서가 어느 요일부터 시작 반드시 15일이 들어가 있죠. 15일이. 자, 15일이 들어가 있는 그 주 전체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15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13일부터 19일. 뭐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 일자수에 따라서 여하튼 15일이 들어가 있는 이 주간 요것을 바로 뭐냐면 조사 대상 주간이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 주간은 뭐냐면 매월에 15일이 들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요 달력으로 말하면 13일부터 언제까지? 19일까지가 조사. 그래서 주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뭡니까? 그 주다 말이에요. 그 주. 요게 조사 대상 주간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해를 여러분들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 통계원들이 나와서도 조사를 할 때는 자, 요때 하겠습니까? 아니면 20일 19일이 끝난 20일 이후에 하겠습니까? 이 주에 할까요? 이 이후에 할까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통계원들은 반드시 통계조사를 나올 때 산업관계라든가 뭐 사업자 노동력 조사라든가 뭐 모든 걸 조사를 할 때 통계하는 사람들은 요 주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조사를 나옵니다. 실제 조사는. 그 조사는 20일 날 할 수도 있고 22일 할 수도 있고 30일 할 수도 있고 30일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요때 요 조사하는 요 날짜를 요거를 조사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사는 20일에 했던 조사 실제로 나온 날은 30일에 했던 30일에 했던 간에 이때 이 사람들이 묻는 거는 이 산업은 이 주간에 뭘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때 뭘 했는가 그걸 묻는다 이 말이에요. 27일에 와서 27일 날 뭘 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나는 너의 지난 여름에 뭐 비밀을 알고 있어 하는 거는 그 이후에 묻더라도 지난 여름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 뭘 했는가 그걸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뭐냐면 이 15일이 포함된 그 주간에 그 기업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묻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날짜는 조사 시점은 20일 돼도 바쁘면 뭐 25일도 할 수도 있어요. 통계원들이 25일로 오든 29일 오든 묻는 거는 이때 뭘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봅시다. 조사 시점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사 대상 주간에는 통계 조사를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는지 알아요? 만약 16일 날 나왔다면은 이 조사는 엉터리가 돼버려요. 왜? 16일은 A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18일은 B에서 딴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정확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16일에는 A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째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바뀌어서 19일은 B라는 사람하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조사해서 이 사람은 A하고 동거하고 있네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그 사이에 변고가 일어나 버리면 이 15일 이때 이 조사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뜻이에요. 뭐 이게 비유가 옳게 됐는가 안 됐는가 몰라도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생각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사 시점에 뭘 했는가가 아니고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시점은 어느 날이라도 내용 파악은 조사 대상 주간에 뭘 했는가 그걸 조사하는 게 이게 이제 틀린 답으로 많이 나와요. 조사 시점 나오면 그래서 땡이에요. 딴 건 몰라도 이별시킨다? 조사 시점 나오면 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격려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요? 조사 대상 주간에서 뭘 했는가? 항상 그때 15일이 들어가는 그 주에 뭘 했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통계의 원칙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사 시점은 틀렸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조사 시점은 그 이후에 날짜가 달라지더라도 뭐냐면은 그때 조사 대상 주간에는 A라고 하는 일을 했다 아까 그 주에 그러면 만약에 25일 날 나왔어요. 이때 딴 일을 하고 있다 이 회사가 딴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거는 무시합니다. 아시겠죠? 이 주간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그건 무시를 해요. 그거는 그래야 통계가 어떤 해결성이 원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일이 들어간 그 조사 대상 주간이다. 그래서 이게 땡이다는 거예요. 그럼 3번이 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사 시점 나오면 무조건 땡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별시키면 땡이다.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하는 거. 이건 전부 다 맞는 답안으로 나와요. 틀린 답안으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답적으로 접근 안 하고 말이죠. 이 산업 이 분류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나는 직업 상담사 시험 보는데 제대로 한번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파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면 페이지가 천 페이지가 넘어요. 네. 그거 공부할 겁니까? 예. 저도 처음에 다운 한번 받아봤어요. 도무지 모르는 소리도 많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답을 익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굳이 그거 몰라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아시겠죠? 조사 시점 나오는 것 땡이다. 그다음에 참고로 요거는 알아야 될 거예요. 문제가 나올 때 한번 드릴게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할 때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는 항상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중분류는 2자리를 쓰고 소분류 1자리 수창계 세분류 하나 세세분류 하나 이렇게 씁니다. 일단 표준 산업 분류는 분류가 하나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위로 되는데 그걸 하려면 대, 중, 소, 세, 세세 분류. 그리고 분류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리하는 원칙은 큰 것부터 분리해야 됩니까? 작은 것부터 분리해야 됩니까? 항상 큰 것부터 분리해야 분류가 쉽죠. 그래서 대분류에서부터 중분류, 소분류, 쇠분류, 세서분류로 나오는데 또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분류 원칙이 세서부터 분류하고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도 문제가 나와요. 이거 땡입니다. 아시겠죠? 큰 것부터 분류해야 분류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표준 산업 분류는 5개 단계고 요보다 작은 표준 직업 분류는 산업 밑에 직업이잖아요. 산업은 포괄적이고 그러면 직업 분류는 세세 분류가 아니고 4개로 돼 있습니다. 그건 또 꼭 문제 나올 때 고려 참고하시고 자 나머지 내용은 지금 이거 다 해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재미가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게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관과 조사 기간 또는 조사 시점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고 자 그다음 이제 문제 진도도 나가면서 합시다. 42번입니다. 다음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은 보면은 여러분도 훈련 과정 인정, 실시 신고 접수 및 수료자 확정, 비용 신청서 접수 및 지원, 훈련 과정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훈련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아시겠죠? 훈련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hrd.net이거든요. hrd.net 홈페이지 주소가 HR이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 이렇게 해서 훈련 나오면 씁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딴 거는 훈련에 관해서는 그렇게 안 봐도 됩니다. 자, 43번 문제입니다.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을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과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으로 분류할 때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냈습니다. 자, 뭐 기술적 처발적 이래 나오죠. 자, 일단 간단하게 쉽게 용어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기술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술적인 말은 우리가 말하는 기술하는 스킬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니에요. 이 기술은 디스크립션, 즉 적는 거,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디스크라이브, 기록하는 거, 적는 거예요. 뭘 기술하는 거, 적는 거 있죠? 예. 강의 뭐 들으면 적는 거, 이게 좀 기술한 거, 글자로 적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글을 써서 결정하는 거 있고 처방해준 결정명 이렇게 기술적이란 말이 일반 기술이 아닙니다.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처방적 결정 이거 구분하려고 접근 안 해도 됩니다. 답을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방하면은 기술은 좀 부드럽죠. 처방하면 병원 좀 병원 생각 처방을 어디에서 합니까? 병원에 의사들이 하잖아요. 의사. 병원 하면은 뭡니까? 다 병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주사도 맞고 또 수술도 하고 막 자르고 뭐 하죠. 그래서 이게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처방 나오면 세게 표현된 게 뭐냐면 겔라또입니다. 겔라또를 잘랐다, 자른다, 겔라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처방을 겔라또 명으로 답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뭐 브룸이나 플래츠나 타이드만과 와르는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익혀야 될 사람이지만은 딴 사람 이름 굳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겔라또를 뭔가 막 잘랐다 이렇게 어거지로 해서 답을 익히는 게 훨씬 더 낫다. 처방은 뭐다?
잘랐다, 갤라트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뭐 이상한 풀이라 몰라도 합격하는 데는 꼭 남는 게 매라고 이게 제일 좋아요. 어렵게 딴 것만 해도 조금 머리 아픈데 이런 것까지 이상한 뭐 이름, 할머니 이름도 내가 잘 모르는데 이런 이름까지 굳이 다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자, 44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0자에서 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십시오. 이게 2020년 사회 문제예요. 실제 나와도 이렇게 표준산업분류가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자, 뭘 만들려면 산출물, 투입물이 있고 생산 공정이 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고려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고려한다 돼 있죠. 함께 고려한다. 분리를 시켰어요. 통합을 했어요. 함께라는 말은 이별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죠. 함께니까 분리를 안 시켰.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요걸 보면 없고 산출문만 고려하고 뭐는 제외한다 이래 나오면 이것도 땡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산출물 투입물 이거 내용은 몰라도 함께니까 맞다.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건 맞는 왜 함께 이별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자,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된다. 어때요? 큰 것부터 분류한다 원칙 맞죠? 이것도 맞아요.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때에 따라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 비공식적으로도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을 여기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달리 근데 이별시켰어요? 통합했어요? 이별시켰죠? 달리 분리를 시켰 달리 분리해서 이별시켰으니까 땡이다. 너 이별시키면 안 돼요. 어때요? 이별시키면 땡이다. 이거 알면은 굳이 몰라도 다 찾는 데는 얼마나 이게 수월합니까? 그죠? 몇 번 익히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면요. 나중에 뒤에 문제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렇지만 뭐 몇 가지 딱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익히면은 1000페이지 넘는 이 한국표준산업비율 인터넷 다운받아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 몇 번 보다가 바로 지워버렸다. 삭제해버렸어요. 볼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 이건 항상 맞는 답으로 나옵니다. 항상 아까처럼 맞는 그냥 액세서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분류하는 건 땡입니다. 분류하는 거. 함께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면 불법적 생산물을 동일하게 분류해야 된다. 함께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고 접시가 되겠네요. 요거는 앞에 했던 그 이론을 보시면 1-41번이 맨 그 첫 번째 쭉 내용 많은 거 그거예요. 다음은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이다.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직업정보에는 뭐냐면은 비용이 자료 수집 방법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비용이 어떻고 응답 자료 종합 등 어떻고 자 여기 기준이 뭐냐면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쉽게 말하면 전화조사가 여기 들어가느냐 우편조사 여기인지 면접조사 여기인지 요걸 찾아내는 문제예요. 요걸 찾아내는 문제. 그래서 비용 가지고 뭐 높다, 보통이다, 낮다, 용이하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응답자를 정해서 응답률은 어떻다, 대규모 표본 관리는 어떻다, 저떻다 나오는데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도표 가지고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 암기하려면은
만만찮습니다. 이게요. 재미도 없고. 어. 근데 저는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뭐냐면은 요새는 전부 뭐 스마트폰 있고 뭐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급하면 뭘 했습니까? 서울에 뭐 근무하는 아들이다. 시골에 만약에 집에 누가 가족이 돌아가셨다. 근데 전화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쓰는 방법이 뭡니까? 잘 모르죠? 텔레그램 전부에 전부. 삐리삐리 보내면 받아가지고 어 시골 우체국에서 띠리띠리 보내면 서울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전보제 글자로 번역해 써가지고 직접 어때요? 갖다 줘요. 이게 이제 전보입니다. 요새 이제 전보가 없죠. 이게 사양되는 직업이 우리 직업세나 다양화에 대해서 이런 건 이제 없어졌지만 이 전보를 생각하시죠. 전보. 전보. 왜 전보가 많기냐면 이게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답은 여기에서 막 헷갈려서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 중에. 그렇죠? 자, 이건 저는 문제 분석을 쭉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보다라고 하는 거는 전화조사는 전부 다 보통이다 이 말이에요. 전보는. 그러면은 보통 있는 쪽은 전부 다 뭡니까? 니어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전화조사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니은에 전화조사 들어가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어느 겁니까? 니은이 전화조사 요거 하나뿐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란 말이에요. 딴 거는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전부 그럼 만약 이걸 바꿔서 내면 어떡하냐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 걱정 듭니까 안 듭니까? 드는 거 당연합니다. 의심을 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형태가 바꿔서 나오는 형태가 7가지 형태로 바꿔 나와요. 제가 2000년 초부터 쭉 지금까지 문제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이 문제 유형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뭐냐면은 가운데 전화조사 없이 나오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 문제를 7가지 형태로 바꿔서 나왔는데 요거는 같은데 이거 나오는 형태가 근데 전부 다 뭐냐 전화조사는 전부 다 니은이고 딴 데 들어가 있는 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화조사가 딴 데 2군데 있으면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화조사는 꼭 한 군데만 들어가고 이렇게 안 나오더라. 두문하게 여기도 뭐 이 전화조사가 이러면 이건 또 헷갈려요. 근데 그건 없더라. 그래서 검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검증을 했다는 자체는 앞으로 나오더라도 문제은행에서 나와요. 기존 나왔던 것을 하니까 그냥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오면은 도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다 전부만 기억하십시오. 전부는 무슨 뜻이냐? 보통은 가운데는 전부 다 뭡니까? 전보. 딴 거는 뭐 놓고 보통은 전부 다 보통이에요. 전부 다 보통. 그러니까 전화져서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 5점은 그저 주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또 10분 쉬었다가 또 재밌는 방법들을 하나씩 쭉 담기를 바랍니다. 네.